아시아 1등은 중국, 2등은 일본, 꼴등은 한국입니다. 최근에 폭설이 내린 한국은 재난 인프라는 물론 제설 도구도 없어서 수십 명이 갇히고 수백 명이 얼어 죽었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저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공개적인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짓 선전선동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여기 중국인 시민이 눈앞에 외국인 박사를 향해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옥스포드의 기상청학과에 속해 있는 그녀는 한국을 재해 방지, 선진국 본보기 국가로 삼아야 한다는 외국인 박사의 주장에 한국은 눈만 내려도 박살나는 나라라며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강연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기상학과를 전공 중인 써니라고 합니다. 영국 국립기상청의 재난방지부서에 합격해 입사를 앞두고 있던 저는 얼마 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심층적으로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같은 학과 동기생들 사이에서도 최근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폭설이나 폭염 방지책, 심지어는 태풍이 왔을 때의 재해 대책 방법이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시, 인프라 시스템이 하나의 교과서처럼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만이 가능한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뛰어난 위기 능력과 단합 능력은 전 세계 어디를 돌아봐도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였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저희 기상학과 박사님께서도 동종 한국을 예로 들며 앞으로의 재해 방지 롤모델 국가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강의를 자주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은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만 많을 뿐 한국과 다르게 자연재해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무대책 국가의 예시로 종종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한 중국인 시민의 발언을 통해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재해 방지 대책의 수준 차이를 더욱 여실히 느끼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저희 학과 박사님께서 폭설 상황을 대비하는 한국의 선진국 재해 인프라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 날이었고, 강의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해 대책 시스템은 그 자체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국가 경제력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자연재해나 특이사항이 감지되는 즉시 전 국민에게 동시에 휴대폰 문자에 경고 알람이 간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이와 똑같은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단 하나의 국가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 전체의 디지털 인프라 시스템과 통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국민이 휴대폰을 쓰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죠. 즉 한국은 현재 모든 국민들이 휴대폰을 누구나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적 부유함의 수준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국이나 다른 유럽권의 나라들도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기는 하지만 95% 이상의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은 그들이 얼마나 디지털 문화와 인프라에 강한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을 바탕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발생 즉시 5분도 되지 않아 그들은 경고 알람을 국민들에게 발신하고 한국인들은 이를 믿고 따르고 있죠. 또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연재해가 직접 발생한 장소에서는 그 지역 지자체의 지시로 초기 대처가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매우 간단한 예시로 폭설 상황을 들어보죠. 영국이나 유럽권의 나라는 폭설이 내리게 된다면 도시 자체가 마비되며 아무런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단체 문자 발송 시스템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폭설이 직접 내리는 지역의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만약 한국이었다면 이미 폭설이 내리기 한두 시간 전부터 거주민들은 익숙해져 있는 디지털 동영상 매체와 뉴스 매체로 이를 대비할 수 있고 이것이 한국인들의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폭설이 내리고 난 다음인데요. 한국은 폭설이 쌓이는 즉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대책 시스템을 통해 제설제인 염화나트륨이나 모래를 도로와 길거리에 매우 빠른 속도로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한국은 심각한 폭설 상황을 대비해
이미 높은 지대의 골목길이나 도로. 주변에는 공용제설제와 모래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우리 영국인들이 또 하나 경악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길거리에 365일 동안 놓여있는 제설제르.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제설을 돕는 도구까지 길거리의 비상 상황을 대비해 설치되어 있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공용 물건들의 눈길조차 주지 않죠. 그들은 혹시 모르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그것을 절대 훔쳐가지 않고 오로지 폭설 상황이 왔을 때에만 힘을 합쳐 그 공용 제설 도구와 제설제를 사용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즉 한국의 재해 방지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력이 높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서가 아닌 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한국의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오게 되죠. 영국과 유럽권의 나라들도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조금 더 부유하거나 선진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유일하게 다르면서도 절대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죠. 이것은 돈으로도 기술로도 배울 수 없는 한국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짧은 경제 성장 기간 동안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이겨내는 변화의 과정들을 겪었고 바로 이것이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코어가 되어 주었죠. 그 누구도 한국의 시민의식을 따라하지도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눈이 쌓여서 버스와 자동차가 멈추기 시작하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차에서 내려 멈춰있던 버스를 힘으로 밀어내고 승용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죠. 여기서 매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지만 한국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역할에 맞춰 폭설의 도로를 정비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지난 폭설 상황을 살펴보면 눈에 파묻혀 있던 고립버스가 시민들의 단합 도움으로 안전하게 움직여 위험지역을 탈출하고 승용차들이 안전하게 도로 구석에 정리되는 뉴스의 모습은 많은 국가들의 감탄사를 자아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한국의 재해 방지 시스템을 본보기로 삼으면서 그들의 시민의식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박사님의 첫 번째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강연장의 시민들은 저게 진짜 사실이냐며 꽤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고 평소 기상학과 시민으로서 한국의 재해 방지 시스템을 공부해왔던 저였지만 저조차 다소 놀라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한국에서만 가능한 재해 알림 시스템은 왜 저렇게 쉬운 걸 영국은 해내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저는 왜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한국만 너무나 빨리 도시 시스템을 회복하며 일상으로 돌아갔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강연장에 있던 몇몇 시민들은 자신들이 한국으로 출장을 갔었을 때 실제 태풍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한국은 교통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 있어 영국에서는 완전히 멈추었을 정도의 폭우에도 버스와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기겁했다며 각자 자신들의 놀라운 한국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한국의 도로 곳곳에 폭우와 폭설을 대비해 각종 제설제와 공용 제설 도구, 심지어 공용 우산까지 항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그 누구도 그것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도 처음 알았지만 한국인들의 선량한 시민의식이 저 정도였나 진정한 선진국은 저런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려던 찰나 강연장 한쪽에 있던 한 중국인 시민이 박사님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상한 반박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박사님의 허락도 없이 강연장 앞쪽으로 나와 방금 박사님이 설명했던 한국의 모든 것들은 비열한 거짓 발언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폭설에 매우 취약한 후진국은 물론 제설제조차 살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라는 주장을 하더군요. 중국인 시민은 박사님의 마이크까지 사용해 박사님의 한국에 대한 설명들이 사실은 한국이 아닌 전부 중국의 재해방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다며 박사님에게 왜 한국과 중국을 바꿔서 말했냐는 억지스러운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폭설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라고요. 세상에 어떤 박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재해 상황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 중 하나인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폭설 상황에 대비할 수 있나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선진국 중국이면 또 모를까 한국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심지어 아까 박사님께서는 한국은 문자로 위기 상황을 알려주고 국민들이 그걸 따른다고 했는데 돈도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휴대폰을 어떻게 쓰겠나요? 물론 TV에 나오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쓰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즉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재해 방지 시스템 중 하나였던 문자 발송 서비스는 한국에서도 단 1%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수한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보다 중국이 더 재해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국가가 아닐까요? 한국은 고작 1%의 상위 사람들만 재해를 막아낼 수 있지만 중국은 신문을 통해 전 국민이 재해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신문이나 TV가 문자 발송보다는 느리겠지만 한국처럼 모든 국민들이 재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좋다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한국의 실체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한국은 폭우나 폭설에 손쉽게 무너지고 말죠. 한국인들의 시민 의식이 높아서 길거리에 제설도구나 제설제를 훔쳐가지 않는다고요. 혹시 여기서 한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이러한 도구들이 길거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나요? 한국인들은 월급이 10만 원도 채 되지 않아서 길거리에 노점상 물건을 훔쳐 배를 채우는 국가입니다. 당연히 길에 이런 비싼 제설도구나 제설제가 준비되어 있다면 설치를 하고 단 하루 만에 전부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길거리에 이런 비싼 제설 도구들이 놓여 있으면 들고 가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애초에 박사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제설 도구가 길거리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박사님께서 속고 있는 건 한국은 재해 상황이 발생하면 영화 세트장처럼 길거리와 도로를 꾸며 그들이 힘을 합쳐 마치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촬영 장면을 전 세계에 송출한다는 사실이죠. 한국의 실체를 알고 있는 중국인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꾸며진 모습에 속지 않지만 역시나 유럽권의 사람들은 그대로 속고 있는 것 같네요. 당신들은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과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박사님이 주장하신 제설 시스템이나 폭설 속의 도로 상황 정리는 오히려 선진국, 중국 시민들이 잘하는 행동이죠. 가난해서 자신의 살 길만 찾고 있는 한국에서 어떻게 남을 돕는 행위가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도 기상학과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 한국의 실체를 이렇게나 알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 외국인 박사님과 시민들은 한국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사님이 재해방지 롤모델 국가로 주장하신다면 중국이 더 합당한 상황이죠. 현재 중국은 인공적인 기상 시스템을 이용해 폭설 자체가 내리지 않게 하는 기술을 완전 상용화시킨 단계입니다. 중국의 인공기상 시스템은 폭설과 폭염을 이미 성층권에서부터 막아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런 자연재해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기상 환경을 만들어냈죠. 이것만 봐도 중국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지 않나요? 한국은 지금 이러한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폭설이라도 한 번 내리면 나라 자체가 너무 가난해서 수도와 전기가 하루 만에 차단되는 것은 물론 그날부터 바로 가난한 한국인들의 생존 게임이 발생하죠. 그들은 길거리에 있는 가게나 마트들을 무단으로 털어가며 모든 생필품을 훔쳐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해 상황은 가난한 후진국인 한국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그들은 길거리에 화장실조차 없는데 어떻게 폭설과 폭우를 대비할 수 있겠나요? 오히려 중국은 폭우가 내리면 그 빗물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길거리가 청소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길거리에 노숙자마저 없어 폭우나 폭설로 인한 피해 인원이 더더욱 적죠. 자연스럽게 재해 대비 국가 1위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 아닐까요? 저는 박사님의 주장이 모두 중국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합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 제설제를 구매할 수 있는 돈조차 없는 가난한 나라라고요. 저는 중국인 시민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강연장에 있던 다른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중국인 시민의 반박들은 전부 단 하나의 증거도 없는 마치 소설 속의 주장과 다름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중국인 시민은
한국을 단 한 번도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듯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마치 진짜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인 시민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발언이 끝났음에도 강연장 단상에서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의 진짜 실체를 알아달라면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연장에 있던 다른 시민들은 중국인 시민의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얼마 있지 않아 시민들이 왜 반응 자체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시던 박사님께서는 중국인 시민의 뒤에서 손가락을 들어 입에 가져다 대시고는 모두 그저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시민들은 그저 중국인 시민의 발언을 코웃음치며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박사님께서는 중국인 시민에게 이름을 물어보신 뒤 단호한 반박을 이어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중국인 시민은 왜 지금 강연장의 시민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지 알고 있나요? 그건 바로 아무런 대꾸를 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토론이나 대화 방식이라고 한다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아 나갈 수 있지만 방금 시민의 발언은 단 하나의 진실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정말 저와 시민들을 속이려고 말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장난질에 가깝게 억지 주장을 했던 것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시민의 반박들은 전부 기괴함 투성이었습니다. 시민은 혹시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나요? 한국은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나라인데 이미 이것만으로도 시민의 발언 대부분은 거짓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중국은 한국과 반대로 약 30%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와의 정보 교류 자체가 되지 않게 오직 중국의 통신망에서만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도 이러한 정보들이 시민을 그렇게 편협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실제로 한국의 도심, 외곽 지역들은 순간적인 폭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설제와 여분의 제설 도구들이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중심 수도인 서울이나 광역도시에는 빠른 제설차로 순간적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외곽의 도시들은 1차적으로 이러한 제설제와 도구의 사용이 더욱 중요하기에 오히려 중심 도시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없죠. 중국인 시민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중심 도시나 거점 도시는 제설 자체가 필요 없는 최신식 재해 방지 시스템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1년도 한국의 폭설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은 눈이 내리고 30분도 되지 않아 서울 곳곳에 제설제와 모래를 미리 뿌려 시민들의 이동과 도로 교통을 안전화시켰고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였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가장 느린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그게 바로 당신의 출신지인 중국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재해에 무방비한 시스템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에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중국은 영토의 크기도 넓지만 중심 도시는 물론 외곽 도시들까지 도시 인프라가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 빠른 제설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고 노숙자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심지어 중국이야말로 제설제조차 구매하지 못하는 나라인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폭설이 내리면 아무런 재해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그저 길거리 공안들이 낡은 빗자루로 눈을 쓸거나 삽으로 얼음을 깨는 1차원적인 방법이 최신식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폭설이 내리면 도시 자체가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자연재해에 너무나 취약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이 점이 바로 한국과 명백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시민의 주장처럼 중국이 정말 선진국이라면 오히려 한국보다 더 빠르게 폭설 상황을 대비하고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중국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폭우가 내리면 배수로 시스템마저 도시 자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아 단 1시간 만에 도시 자체가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해버리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러한 삶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불만을 표출하지도 않고 있죠. 그러면서도 지금 시민처럼 한국보다는 우리가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거짓 위안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시각 한국은 딱히 폭우 대비를 할 필요조차 없이 자연스럽게 계획한 도시 배수로로
폭우가 대비되고 있지만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한국은 영국 기상청에서조차 주시하는 재해 대비 국가의 선진 롤 모델 국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3년 한국의 단체 문자 발송 시스템에 획기적인 영감을 얻은 영국 기상청 센터는 중심주를 시작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늘려나갔고, 이는 영국의 각종 자연재해 피해를 매우 효과적으로 줄여냈죠. 주민들이 먼저 대피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현재 모든 나라가 한국의 재해 대비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며 그들을 본받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의 재해 대비 시스템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은 폭우라도 한번 왔다 가면 무려 3개월 이상 도시 시스템이 정지되는 완벽한 후진국이죠.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10배 정도의 평균 임금이 차이가 나는데 아마도 이와 큰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옆에 있는 강연장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그게 바로 한국의 길거리에는 너무나 평범하게 설치되어 있지만 중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길거리 제설제함과 공용 제설 도구의 모습입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이해가 되나요? 박사님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 시민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씩씩거리며 강연장 단상을 내려왔고, 그런 모습에 강연장의 시민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그녀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비웃음이 아닌 하나의 통쾌한 웃음이나 마찬가지였고, 중국 시민은 시민들을 향해 뭐가 그렇게 웃기냐면서 저 영상마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모르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이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단상에서 내려온 중국인 시민의 모습에 모두가 진실을 알아버린 상태였고, 그녀는 그렇게 강연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중국인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선동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한국에 대한 진짜 선진국 모습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강한 조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박사님께서는 저희 기상학과 시민들에게 앞으로의 기상청 취직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재난방지 시스템이나 그들의 지하철 시스템을 꼭 한번 눈으로 경험해보라고 했을 정도로 한국으로의 여행이나 출장 경험에 엄청난 진심을 보여주셨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박사님께서는 현재 중국은 재난 대비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 그들이 뿜어내고 있는 매연이나 미세먼지, 심지어는 대기오염 가스를 정제하는 환경오염 방지 인프라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며 중국이 세계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하셨고, 많은 시민들도 이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날의 강해 사건 이후 저희 학과 시민들은 대거 한국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가는 단체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평소 한국에 관심만 두고 있던 친구들이었지만 실제로 한국의 길거리 제설제함이나 도구들을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는지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면서 겸사겸사 한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고, 매우 긍정적인 한국 홍보 효과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지금 저 또한 최초 영국 기상청의 취업 목표를 벗어나 일단은 한국의 대학교에서 나머지 기상학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현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나라이기에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간다면 더욱 새롭고 믿기지 않는 인프라 시스템들을 눈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출산율 0.6 한국 망했네. 현실을 봐라, 독일도 같이 망하고 있어. 독일 대학의 수업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국을 마구 비웃고 있는데요. 교수는 답답한 듯이 독일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독일이 더 높을 텐데도 왜 교수는 이런 시선으로 학생들을 바라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경제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이나 학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독일 국가사업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독일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익명을 빌려서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독일이 한국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각 증세가 없어요. 물론 1960년대 독일과 한국은 하늘과 땅 차이죠. 솔직히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독일과 한국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독일 사람들은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4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상황이 심각해진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큰 차이가 나요. 한국 사람들은 독일을 따라잡고 있는데도 모르고요. 더 웃긴 건 독일 사람들은 뒤에서 한국이 자기들 자원이랑 모든 것들을 흡수해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웃긴 일이죠. 독일은 멈춘 게 40년째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독일 내부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에 반도 안 되는데 독일은 자기들이 미국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독일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엉망이죠. 역사를 크게 보면은 제3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바뀔 때마다 주도하는 국가가 바뀐다고요. 2차 산업에서 흥했던 나라가 뒤처지기도 하고 그런 흐름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0년 이후로 전 세계를 강타한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경제학 교수지만 AI와 디지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아예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요. 엄청난 변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디지털화를 한국은 훌륭하게 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산업혁명에 거의 대비를 해왔다고 할 정도로 광통신망을 깔았던 거죠. 그런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게임 산업을 키우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들을 국가 차원에서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익숙하게 만들어줬거든요. 디지털 정보 랭킹 같은 거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항상 상위고 톱 클래스예요. 디지털 정보 랭킹이 뭐냐면요. 정부가 디지털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얼마나 서비스를 편안하게 관리하고 제공하느냐에 대한 순위예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 서울에 와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은 항상 자기들이 뛰어난 걸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서울은 미래 첨단 도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야 독일이 그 시장을 선도했던 거지만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한국은 디지털화를 아주 빠른 속도로 해왔어요. 근데 독일은 그게 거의 안 됐어요. 자, 예를 들면 한국은 주민등록등본 아무 데서나 뗄 수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지하철역에서도 뗄 수 있다면서요. 전국 다 똑같은 포맷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식의 주민등록등본을 컴퓨터로는 24시간 동안 뗄 수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안 돼요. 이런 양식들을 통일을 아직도 못 시키고 있는 게 독일이에요. 독일의 현 시점 지방자치단체가 500여 개거든요. 그런데 이 500여 개 양식이 다 달라요. 독일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바꿀 의지가 없으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로 통일 안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양식이 이해가 가지도 않고 다른 지방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무원이나 인재들이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방단체에서만 일을 했었으니까요. 이게 지난번 코로나 대응할 때 딱 정확하게 나타났는데요. 한국은 인터넷으로도 핸드폰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면서요. 심지어 혹시나 디지털을 못 쓰는 사람이 있을까봐 은행에서도 신청을 하게 해줬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디지털화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발표가 되면 사기업들이 사업권을 따내려고 노력을 하고 이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그 다음날 내 통장으로 돈이 딱 입금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내 친구는 받은 돈인데 나만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독일은 어땠느냐? 그게 시스템이 안 됐어요. 정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어디 줘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 한 사람의 통장 번호를 공무원들이 입력하고 있으니까 돈을 빨리 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독일 인구는 한국보다 더 많잖아요. 다 사람이 다 해요. 그래서 요즘 독일 공무원들은 주 4일 근무를 시켜준다고 하고 은행만큼 연봉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시험까지 볼 정도로 똑똑한 애들이 하는 일들이 통장 계좌번호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입력하는 거니까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독일 정부가 또 안 되겠다 하고 민간 회사에다가 그 작업을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줬어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들이 사라졌겠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만 이런 게 아니에요. 독일 시스템이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세금이 줄줄 다 새는 거죠. 독일이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을 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6개월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서 주는 돈인데 그 사이에 밥 못 먹어서 죽겠어요. 돈 주는데 그런데도 그 돈이 정확하게 갔느냐? 사실상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데 그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지원금만 그런 게 아니겠죠. 어떤 지원금이든지 간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심지어 독일 사람들은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아직도 옛날에 의료보험증 있잖아요. 그것도 디지털도 아니고 종이로 된 걸 들고 다녀요. 제가 수업을 할 때 꼭 한국을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 이런 답답한 얘기를 하면 이제 학생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 경제 전체가 안 좋은 거지 한국도 독일이랑 지금 똑같이 경제가 정책이 아니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독일 군수업체들이 손 놓고 있을 때 한국은 호주의 장갑차를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그거 말고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도 많이 팔았거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국은 스타트업 업체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타트업 업체들이 부러운 게 한국만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자기들 내수 시장이 작은 걸 아니까 절대 한국에서만 만족하질 않거든요. 중국으로 나가고 유럽으로 나가고 요즘은 미국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거죠.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21세기인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만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요. 근데 거의 미국만 무기를 팔 것 같지만 최첨단 무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이 혼자 그 양을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은 그걸 알고 미리 움직인 거예요. 한국은 이렇게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출을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은 가장 부러운 게 있어요. 반도체요 3차 산업 때는 석유가 핵심적인 자원이었는데요. 앞으로 디지털 사회는 반도체가 석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유는 고갈되면 끝이지만 반도체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갈 수가 있잖아요. 5나노, 3나노 이런 거 5년 전까지만 해도 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다 해냈잖아요. 심지어 대만을 보세요. 대만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는데 TSMC 하나로 지금 한국이랑 유럽 GDP를 다 이겼잖아요. 전 세계 반도체 없이는 아예 문명이 성립이 안 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반도체가 한국을 먹여 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학생들이 말해요. 자기네는 닌텐도도 있고 혼다도 있다는 거예요. 제조업이 최고의 경쟁력이라고요. 근데 혼다는 지금 지는 차예요. 전기차 시장이 뜨고 있잖아요. 한국이 또 전기차를 대비했잖아요. 현대가 그냥 차만 개발하는 데에 그친 게 아니라 일부러 미국의 투자를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을 일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독일 학생들한테는 현실을 말해줘도 계속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는 답답한 거죠. 저야 나이가 많으니까 곧 죽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 독일 학생들은 도대체 한국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는지 답답해요. 한국 학생들은 따라잡고 있는데도 오히려 따라잡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면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내수 시장이 주가 아니잖아요. 대기업들이 대부분 수출 기업들, 우리 한류 드라마만 해도 그렇잖아요. 국내 시장이 아니고 전부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무한대라고요. 한류에 열광하는 독일 학생들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진심, 어린 열정에 또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문화를 본인들이 소비해주면서 독일의 경제에는 관심이 없는 학생들인 거죠.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기 위해 열광적으로 모여들었고 매혹적인 스토리와 캐릭터에 몰입하며 스크린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대화는 주로 좋아하는 K-팝 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신 노래와 뮤직비디오 콘서트 투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드라마랑 가수들만 수출한 게 아니라 아예 문화까지 수출을 해버렸거든요.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한국 웹툰 시장을 개척한 건 디지털 만화 시대에 기꺼이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동안 독일은 계속해서 아날로그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또 독일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한국이 가져가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독일이 자동차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독일에 놀러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에는 차고지 증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차를 구매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소까지 너무 빡빡하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죄다 경차만 사는 거예요. 원래 경제라는 게 작은 걸 많이 파는 것보다 비싼 걸 파는 게 돈을 벌기는 더 쉬운 거거든요. 자동차 업계의 답답한 현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독일에서는 차고지 증명서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소형차 경차에 불균형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도로에 소형 차량이 급증한 반면 더 크고 다양한 자동차 옵션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종종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독일의 거리를 운전하다 보면 이 작은 차들이 지배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차나 연비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운전자가 원하는 다양성과 넓은 공간은 부족합니다. 자유로움과 다재다능함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책으로 인한 제한을 보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도로도 좁잖아요. 이 법 때문에 계속해서 경차만 팔리고 경차만 발달하니까 자동차 업계도 완전히 죽고 있는 거죠. 물론 처음에 의도는 좋았어요. 하지만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거주지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제한은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시 지역에서 생활비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요. 또한 주인공은 차고지 증명제가 자동차 소유를 억제하여 개인의 이동성과 편의성을 제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까지 국가의 허락을 받는 셈이에요. 차고지 증명제도와 관련된 서류 작업 수수료 행정적 부담은 혐오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들은 차량 소유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접근하기 쉬운 접근 방식, 즉 개인과 선택에 큰 제약을 두지 않는 방식을 갈망했습니다. 교통 혼잡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차고지 증명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도치 않은 결과를 목격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자동차에서 실용성 그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옛날 도요타 혼다의 전성기는 이제 없어요. 그렇다고 멋진 일제차를 만들어서 외국으로 팔기도 어려워요. 작은 차만 있는 나라가 되겠어요. 그리고 독일 부동산을 생각해보면 더 심각해요. 독일 아파트들이 다 무너질 때 그 버블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정말 심각했어요. 버블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의 버블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 부동산은 그냥 파리 집값이 오르고 홍콩 집값이 오르고 미국 집값이 오르는 정도만큼 오르고 있다는 거지요. 물론 심하게 오르는 곳도 있겠지만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는 독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하면은 그거는 컨트롤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은 교육이 발달했잖아요. 독일 대학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이 베를린 대학인데요. 독일에서 가장 명문 대학인데도 한국 대학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독일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공문이 내려온대요. 독일은 딱 베를린 대학만 뛰어나고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망하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가고 있잖아요. 저는 컴퓨터를 잘 못 쓴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영어로 키보드를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 학생들은 정말 키보드를 치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러면 키보드 교육을 따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별로 의지가 없어요. 어차피 이제는 핸드폰으로 다 된다는 거죠. 가끔 논문을 핸드폰으로 쓰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새로 배우는 것보다 자기는 핸드폰이 익숙하니까 핸드폰으로 쓰겠다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 자랐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독일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디지털 능력의 격차가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독일의 문화로만 치부하는 게 저는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문화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뒤처지기만 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도 없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독일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독일 정치를 보면 독일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게 더 느껴지죠. 저는 독일의 낮은 투표율이라는 실망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투표날 TV를 안 봐요. 터져서요. 독일의 투표율은 역사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대한 낮은 참여는 저에게 환멸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남겼습니다. 선거에서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열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이러한 무관심이 국가의 정치 지형과 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좌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 시스템에 대한 환멸 때문일까요? 아니면 투표의 효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안일함 때문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독일의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느껴요.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만 가고 있는 나라를 어쩌면 좋을까요? 시민 참여의 힘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저로서는 낮은 투표율이 끊임없이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시민들이 민주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한 표가 국가의 방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여자가 미국 여자보다 훨씬 쉬울 걸 돈도 없는 여자들. 꼬시는 건 순식간이지 양복을 입은 한 미국인 남자가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과연 이 남성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상담직으로 일하고 있는 랄프입니다.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영업직 중에서도 꽤나 상위권에 속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의 제 삶은 많은 사람들이 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좋은 아파트와 멋진 차를 가지고 있고 원하는 건 거의 다 살 수 있으니까요. 친구들은 종종 제가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신나는 일이죠.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감이 더해지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들로부터 받는 관심은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면 마치 제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느껴지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곧 즐기게 되었죠.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그때 저는 짐을 싸서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국이 그리 부유하지 않은 나라라는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내가 가진 돈과 매력만 있다면 한국에서 슈퍼스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설렘과 큰 꿈을 안고 서울로 떠났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죠. 마침 서울에 저와 같은 미국인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구경시켜주고 당연히 한국 여성들을 소개해주려고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백만장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은 활기가 넘쳤고 저는 바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죠. 친구가 공항에 마중 나와서 우리는 곧장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제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고향에서의 성공에 대해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관광을 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바심이 났어요. 여성들을 만나고 싶었고 제 이야기와 직업 연봉으로 감동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제 매력과 재력이 고향에서처럼 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 모임이 있던 날 뺨이 왔습니다. 제 친구가 지인들을 초대했는데 미국인과 영국인 여자들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정말 신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과시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제가 가진 옷들 중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매력적인 미소를 연습한 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서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졌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놀랍다는 표정이나 몇 번의 탄성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국 여학생 중 한 명이 저를 쳐다보며 아, 그게 다예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농담이었을까요? 아니요. 진심이었어요.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본 친구가 저를 옆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미국에서는 많지만 한국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저를 놀리는 줄 알고 웃어넘겼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저보다 아주 조금 낮거나 거의 비슷한 수입을 올린다고 말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평범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충격이 컸어요. 남은 저녁 시간을 거의 조용히 보내며 생각에 잠겼어요.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거품 속에 살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자신감과 자부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성공은 머릿속에만 있는 걸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아첨을 하는 걸까 생각할 게 너무 많았어요. 다음 날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조용해지고 사려 깊어졌죠. 도시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죠.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요. 저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편협한 시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울을 둘러보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상호작용 방식, 직업윤리,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등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사고방식의 결함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가난하고 낙후되었다는 영상과 게시물은 모두 사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서울은 활기차고 현대적이며 생동감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저는 월급으로 그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평균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행은 재미와 모험 그리고 제 자존감을 높이는 여행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여행은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부와 성공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렇게 한국 여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명동의 번화한 거리를 걸었는데 저는 주변의 에너지에 매료되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상점에는 온갖 흥미로운 물건들이 가득했으며 포장마차에는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고 상상했던 서울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친구와 저는 미국과 비교한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스타가 될 줄 알고 이곳에 왔지만 저는 그저 길을 찾으려는 또 다른 여행자, 또 다른 외국인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이태원의 유명한 바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트렌디한 장소였고 현지인과 외국인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교류하는 방식이 미국에 있을 때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기에는 따뜻함과 개방성이 느껴졌어요. 한 무리의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미국과 제 경험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월급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자신을 드러내고 나누고 배웠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며칠 만에 제 관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부유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오만하게 이곳에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과 단순하고 진실한 상호작용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서울과 서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경복궁과 같은 유적지를 방문해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유산을 배웠어요.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음식들을 맛보기도 하고 현지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한국어도 조금 배워보기도 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장소와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관점을 가진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만족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을 한 후 저는 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설레면서도 약간 긴장했습니다. 제 새로운 관점을 시험하고 이전에 가졌던 오만함 없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게스트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자 아파트는 다양한 언어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영국, 심지어 캐나다에서 온 커플도 있었어요. 제 능력 밖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을 열고 경험을 즐기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온갖 한국 음식으로 가득 찬 큰 테이블 주위에 모였습니다. 냄새, 색감 모든 것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젓가락과 접시를 조금 더듬으며 상차림을 도우려고 노력했고, 그 덕에 몇 번 웃음이 터져나왔죠. 그때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 서툴러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죠. 덕분에 저는 더 인간적이고 더 공감할 수 있게 되었죠.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고국 여행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 서로 다른 도전, 서로 다른 기쁨에 대해 듣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미국에 대해, 제 일에 대해, 심지어 최근에 깨달은 삶과 성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저를 매우 지지하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배움과 성장, 일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우리 모두는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화는 부드러워졌고 편안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세계 각지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을 둘러보며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한 기분과 영감을 얻었습니다. 서울에 며칠 남지 않았으니 최대한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곳을 방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배움과 성장의 여정을 계속할 계획이었죠. 저는 더 이상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며 비행기에서 내렸던 오만한 랄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하고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도시를 탐험하면서 길모퉁이 하나하나, 낯선 사람의 미소 하나하나, 새로운 음식 하나하나를 맛보며 이 활기찬 문화에 대한 감사가 커져갔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저에게 낯선 땅이 아니라 제 눈을 뜨게 하고 제 마음을 변화시킨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제가 배운 교훈은 영원히 제 곁에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여행은 방문한 장소가 아니라 제 내면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아를 발견하고 편견을 깨고 세상의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단순한 기념품 이상의 것을 가져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되찾았다는 것을요. 서울은 저에게 진정한 부는 경험과 관계, 그리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성장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설렘과 성찰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상징인 남산타워에 올라 광활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이 얼마나 광활하고 활기찬 곳인지, 그리고 이곳에 오기 전에는 서울에 대해 잘 몰랐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겸허한 깨달음이었죠. 오후에는 친구와 만나 커피를 마셨어요. 우리는 제 경험과 성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며 열심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제 관점을 한층 더 변화시킬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랄프, 당신은 문화와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선 놀랄 만한 점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성공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버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과 가족, 개인의 성장, 사회에 대한 기여 등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로 소득과 소득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성공을 측정했거든요. 이곳에서 성공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었죠. 제 친구는 저보다 수입은 적지만
경험과 행복이 풍부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에 있다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시를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함께 웃는 직장인,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 자신의 꿈과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제 기준에서 보면 모두 부유하지는 않지만 모두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구가 제안한 지역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작고 아늑한 레스토랑에 모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술가, 교사, 소상공인, 심지어 학생들도 몇 명 있었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수입에 관계없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열정 관계, 개인적인 여정에서 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와 태도가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진정한 부는 행복, 공동체 의식, 개인적인 성취감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의 성공과 부를 바라보던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을 따라 긴 산책을 했습니다.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성공과 부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물질주의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여행이었지만 성공과 부의 의미에 대한 깊은 도전과 변화를 가져다준 여행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추억과 기념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철학을 가져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 저는 부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경험의 풍부함, 관계의 질,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특정 수준의 소득이나 지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부의 척도는 경험, 사랑, 배움이 풍부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비행기가 상승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내려다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저의 스승이었고 서울에서 얻은 교훈은 정말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교훈을 제 삶에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인간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일상의 경험에서 기쁨을 찾고 싶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친구 및 동료들과 어떻게 공유할지 생각했습니다. 부와 지위를 쫓는 것 말고도 인생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면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모든 면에서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저는 평온함과 명료함을 느꼈습니다. 공항 주변의 번잡함이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몇 주 전에 이 게이트를 나섰던 랄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관점, 삶에 대한 새로운 감사, 새로운 여정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오면서 저는 심호흡을 하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순간, 만난 모든 사람, 배운 모든 교훈에 감사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측정되는 더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인생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꿈으로 가득 찬 마음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정신,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부를 경험하며 풍요로워진 영혼을 가지고 미국의 번화한 거리로 나섰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뉴욕의 익숙한 풍경과 소리가 저를 반겼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번화한 거리, 네온사인, 바쁜 사람들 등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서울 여행은 저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후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영업 프레젠테이션과 회의 중에도 종종 서울의 거리와 대화,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거품 속에 살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삶의 변화를 시작했어요. 가족 및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내 삶에 존재하는 그들의 존재에 감사했습니다. 늘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만난 사람들을 통해 영감을 받아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에 접근했습니다. 더 이상 거래를 성사시키고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죠. 관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일 자체에서 만족감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료들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더 편안해졌고 더 몰입했으며 놀랍게도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주 가던 동네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북적이는 거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부에 대한 제 인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는 제가 운전하는 화려한 자동차나 손목에 차고 있는 값비싼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부는 풍부한 경험 깊은 인간관계 마음속의 만족감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동료들에게 서울에 대해, 제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제가 배운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성공과 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일주일로 바뀌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야심차고 열정적으로 일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저에게 새로운 평화와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의미와 목적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순간에 느끼는 기쁨, 도전에서 얻는 교훈,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데서 오는 성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새로운 에너지와 관점에 끌렸습니다. 제 인간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게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인생 꿈, 행복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이 여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의심과 혼란의 순간도 있었고 제 선택에 의문을 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서울에서 배운 교훈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사랑, 배움, 경험으로 가득 찬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온 여정,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와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과 성취뿐 아니라 행복과 성장, 진정한 부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세상과 내 안에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저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지속적인 성장과 탐구의 길을 걷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나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심오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직장에서 영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에만 집중하는 대신 고객과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면서 고객의 필요와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 일이 더 즐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놀랍게도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마치 결과에 신경을 덜 쓰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개인적인 삶이었습니다. 조용한 공원 산책, 좋은 책, 가족과의 식사 등 아주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오랜 친구들과 다시 만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는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가 이제 막 탐험하기 시작한 세계로 가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정복자가 아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은 겸손한 학생의 모습으로 서울로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저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경쟁적이고 불안했던 제가 좀 더 안정적이고 중심을 잡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고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에 존경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돌이켜보니 서울 여행이 이런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부와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남들보다 잘나거나 더 많은 소유물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에서 배운 교훈은 제 삶의 모든 측면에서 계속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열린 마음과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로 도전에 임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성공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인생은 서로의 지지와 이해로 가득 찬 공동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